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의 통화정책 변화, 이게 글로벌 금융시장, 특히 통화랑 채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저희가 참고할 자료는 미즈호 EMEA의 FRCC 전략 책임자죠. 조던 로체스터의 분석인데요. 이걸 보면서 핵심 흐름이랑 그 의미를 짚어보는 거죠. 네,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청취자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잘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일본은행이 오랫동안 해왔던 제로금리 정책, 이걸 이제 버리고 금리 인상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게 시작인데요. 이게 일본 국내 채권 시장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나요? 네, 이게 단순히 금리만 올리는 차원이 아니고요.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봐야 합니다. 우선 시장에서는 앞으로 장기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위험을 반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채권 수익률 곡선이라고 하죠. 이게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아,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진다? 네,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더 빨리 오르는 거죠. 이게 2017년에 유럽중앙은행 ECB가 양적 완화 축소할 때랑 좀 비슷한 모습이거든요. 그렇군요. 또 다른 영향은 없나요? 두 번째로는요, 금리가 오르니까 예를 들어 생명보험사나 연기금 같은 기관들 있잖아요. 네네. 이 기관들이 미래에 지급해야 할 부채, 연금 같은 것들의 현재 가치가 줄어듭니다. 할인율이 높아지니까요. 아, 부채 부담이 줄어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관들 입장에서는 예전만큼 장기 채권에 많이 투자할 유인이 좀 줄어드는 거죠. 이게 일본 장기 채권 시장의 아주 중요한 수요 기반인데 이게 약해질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흥미롭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요. 원래 일본 채권 시장은 국내 투자자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헤지펀드 같은 외국인 자금이 꽤 들어왔어요. 아, 외국인 자금이요? 네. 그러면서 시장의 변동성 자체가 좀 커졌습니다. 이들 자금이 워낙 빠르게 움직이니까 시장 예측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내부적으로 보면 수익률 곡선도 변하고 주요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도 줄 수 있고 외국인 자금 때문에 변동성도 커지고 복합적이네요. 그럼 이런 내부 변화가 국경 너머,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특히 그 유명한 엔화 캐리 트레이드 있잖아요. 저금리 엔화 빌려서 해외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는 거요. 이건 어떻게 되나요? 네, 바로 그 부분을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엔화 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가능성이 커지는 게 핵심 동력 중 하나예요. 청산이요? 네. 일본 안에서 금리가 오르니까 엔화를 빌리는 비용 자체가 비싸지잖아요. 그럼 이 캐리 트레이드의 매력이 확 떨어지는 거죠. 아, 그렇죠. 비용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투자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포지션을 정리하고 자금을 다시 일본으로 가져오거나 아니면 해외 투자에서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자금을 회수하려면 엔화를 다시 사야겠네요. 맞습니다. 엔화를 다시 사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반대로 투자했던 해외 자산, 예를 들어 미국 국채 같은 걸 팔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죠. 이게 바로 미국 채권 시장에는 약세 요인, 그러니까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본의 정책 변화가 태평양 건너 미국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와, 일본 정책 변화가 미국 국채 금리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군요.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인데요. 그럼 당연히 엔화 가치 자체는 오르겠네요. 달러 대비 엔화 전망은 어떤가요? 네, 정확합니다. 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엔화 수요를 늘리니까 엔화 강세 요인이죠. 반대로 보면 달러에는 약세 압력이 되는 거고요. 로체스터 분석을 보면 엔화 가치가 올해 연말에는 달러당 138엔, 그리고 내년 3월에는 136엔 수준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36엔이요? 꽤 강세네요. 네, 물론 예측입니다만 방향성 자체는 엔화 강세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달러 약세를 보는 이유가 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부과한 관세 같은 거에 맞서서 일본이나 유럽, 중국 같은 나머지 세계가 재정부양책 같은 걸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들 지역의 성장세가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 외지역 성장이 강할 때 달러가 약세를 보였던 경향이 있거든요. 아, 미국 외 지역 성장과 달러 약세의 관계. 네, 물론 단기적으로는 달러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기술적으로 살짝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큰 흐름에서는 달러 약세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는 시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달러가 약세로 갈 수 있다면 투자 기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나머지 세계 중에서 좀 주목할 만한 통화나 지역이 있을까요? 이 분석에서는 특히 유로화랑 엔화를 가장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유로랑 엔화요? 네, 유로화 같은 경우는 특히 독일 경제의 잠재력을 좀 높게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방위 산업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정부가 재정을 덮을 가능성 같은 것들이죠. 이게 유로화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거고요. 독일 경제가 중요하군요. 그리고 엔화는 앞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일본 내 금리 상승이랑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구조적인 강세 요인이 있으니까요. 꾸준히 강세를 보일 걸로 예상하는 거죠. 반면에 영국 파운드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 긍정적인 시각입니다. 네, 그럼 종합을 한번 해보죠.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일본의 금리 인상이라는 이 변화가 단순히 일본 내부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일본 채권 시장의 구조를 바꾸고 또 글로벌 자금 흐름의 큰 축이었던 엔화 캐리 트레이드의 변화를 일으키고 네, 맞습니다. 이게 다시 엔화는 강세로, 달러는 약세로 미는 압력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유로존이나 일본 자산의 상대적인 매력을 더 높이는 이런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거죠. 결국에는 각국의 통화 정책, 또 재정 정책, 그리고 글로벌 경제 성장 동력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금융시장 전체의 판을 바꾸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일본이 추가적으로 정책을 더 변화시킬 수도 있고 또 유럽이나 중국 같은 다른 주요 지역에서 재정 부양책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가능성이 있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글로벌 자본이동이나 통화가치의 흐름을 계속 만들어갈지 이 역동적인 관계를 계속 주시하는 것이 앞으로 시장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